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녹음된다는데. 예. 저는 땅의 시작인 해남에서 살고 있고, 그간 해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여 년 지역 운동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지역 운동의 가장 기초인 공동체 만들기를 그쪽에다 저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박상일 대표님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저희들이 공론 포럼에서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말씀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 더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황한식 교수님. 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황한식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경제학부에서 도시경제학, 노동경제학 한 40년, 40년 이렇게 강의하고, 지금은 이제 부산대학은 정년퇴임하고, 제가 부산대학의 재직 중에 만들었던 지방 분권 혁신, 부산 분권 혁신운동 본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분권, 대내적으로는 혁신, 이렇게 분권 혁신운동 본부 상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상일 대표님, 또 지난번에 우리 김윤정님 아주 상당히 감명이, 오늘 나중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많이 배울 기회가 됐으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황한식 교수님은 그 한국공론포럼 그 고문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박상일 대표님도 스스로 고문하라고. 예, 그 다음에는 안성의 김성길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 맞춤의 도시 안성에 살고 있고요. 고향은 박상일 대표님하고 같은 해남입니다. 박상일 대표님하고는 지역 언론을 박상일 대표님 통해서 배우고 같이 함께 했던 시간이 좀 있었고요. 제가 오늘 초대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국회 보좌관 생활을 좀 몇 년 했는데 입법 활동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경험이 있어서 뭐 크게 워낙 더 전문가들이시라서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안성의 우리나라 제1회 방송예술 특성화대학인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직업 진로 창업 취업 이런 쪽에 학생들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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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주의 그 김영관 의원님. 네.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이고요. 정당은 정의당이고, 광주에가 기초의원 중에 정의당 의원은 아쉽게도 저 혼자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구의회도 17명 중에 15명이 민주당이고요. 5개구 중에 광산구는 담양 장성과 좀 있다가 있고요. 저는 사실 초선 의원이어서 의정 경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주민 공론화 조례 취지를 듣는데 너무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과 일치해서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영관 의원님하고 몇 말씀 이렇게 안 나눴는데 이렇게 뭔가 전기가 딱 통한 것 같이 딱 통하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현철 교수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오현철입니다. 전북대에 있고요. 저는 토의민주주의를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했다기보다는 그쪽을
관심하고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 활동 경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공부를 한 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현철 교수님께서 쓴 토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수기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의 지금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최한용 자문위원장님. 네, 그 법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있고요. 예, 최한용입니다. 지방자치를 전공했고 법학 분야에서는 지금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금 법학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례에 관심이 많아갖고 뭐 그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한용 박사님은 주말에는 항상 산에 가시죠? 지금도? 뭐 가끔 갑니다. 가끔. 네. 가끔 가시나요? 예, 예. 네. 그다음에 김윤정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있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여러 번 뵌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매번 잘 모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네, 어렵기도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자꾸 말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춘천에서 공론화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차 네, 운영을 하고 있네요. 처음 뭐 공론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정말 몰라서 맡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안 해봤던 거라서 네, 뭐 그렇게 완벽한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래도 하는 만큼 남는 거니까 어쨌든 미치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요. 근데 자꾸 하면 할수록 박태순 대표님이 자꾸 멋있는 말을 하셔가지고 네, 솔직히 공론하면 머리가 좀 많이 아픈데 자꾸 이렇게 끌림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집단지성의 잘 힘이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세광 의원님, 이 제일 지금 하단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제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 대구 서구 의원 오세광입니다. 재선 의원이고요. 2014년에 제가 우리 12명 의원했을 때 민주당으로 처음 됐고요. 2018년에는 대구에도 한 50명 가량 됐어요. 단체장 아무도 없지만,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여야가 섞이는 그런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좀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박태순 대표님 통해서 공론장에 대한 의미를 좀 제대로 알게 됐고요. 이번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그 공론화위원회 관련한 조례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의되는 주제에 관심도 있는 분야에서 조례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공론 포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또 필요성을 느끼시고 또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시기적으로 또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뭐 그냥 조그마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15군데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걸 조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거를 조금 요약해서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게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그 자문위원단에 이렇게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실천력이 뛰어나신 의원님이세요. 보니까. 예. 예, 윤인회 선생님. 예. 기회 주셔서 고맙긴 한데 저는 열외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쓰시도록 좀 하고 제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박대규 선생님, 박대규 위원장님, 예, 이따가 연결되면 예,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지난 사전 설문조사하고 준비회의 결과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 고민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말씀 드린 다음에 이제 대구광역시에서 굉장히 고심해가지고 만든 공론화 조례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29일 날 사전 설문 한 거잖아요. 한 번씩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여하게 된 동기를 보면은 주민공론장에 대한 호기심, 그 다음에 주민공론장 운동의 필요성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이제 90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주민공론장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싱고리 오리코기가 문제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과반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크게 기여했다,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면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이 공공기관이 자기 목적을 위한 명분쌓기용이었다. 그 다음에 짧은 시간과 충분한 논의 기회가 없는 형식적인 진행이었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합의형 공론화가 아니어서 공론화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공론화 방식이었다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자기 목적에 의한 위로부터의 공론화가 아니라 주민이 자기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부분이 자발적 공론장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셨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발적 공론장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이 생활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행정부와 의회만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때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론장 구성과 운영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기성,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심도 있는 토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공론장 참여를 원하는 주민에게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 그 외에도 이제 자율성, 그 다음에 이제 논의 결과를 공공기관이 최대한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용성, 이런 부분에 관한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부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민공론장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공론화가 가장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 갈등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사안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마을 및 도시계획과 같은 주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요 1번하고 4번은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면서 마을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면서 마을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높은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공론장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공론화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지금 조례 제정하고도 중요한데요. 압도적인 사람들이 주민 일정 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단체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론장 설치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심의기관을 구성해서 거기서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 반면에 이제 사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정해야 된다라든지 의회가 임의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주민공론장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공론화의 기본 단위는 어디가 돼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시군구 단위 기초 시군구 단위가 가장 읍면동 단위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을 단위도 있었고요. 광역은 오히려 굉장히 소수여서 생활 중심으로 공론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분명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론장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주민공론장 참여자는 어떻게 구성돼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발적 참여와 인구 구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를 원하는 자발적인 주민 중심, 같은 비율로 성별, 인구, 주소 등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구성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냥 이어서 6월 30일 날 준비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1토론은 조례 제정의 의미와 핵심 과제였었는데요. 뭐 많이 보셨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이해관계자 그리고 그 잠재적 이해관 좀 줄여야 되겠다. 일반 주민까지 포함된 공론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이전 설치 및 통폐합, 다중이용, 혜택 설치 등 시설 등의 설치 분야를 주제로 다뤄야 된다. 공론장이 일부 활동가의 공간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영역이 돼야 된다. 주민이 자발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이 돼야 되고 공론장 결과를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주민이 주체가 돼야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보완 공간으로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공론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민의 역량 향상도 중요하다. 행정기관의 예산 지원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산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된다. 하는 거죠. 법제화를 시키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고 공론장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례에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 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동단위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 그 다음에 주민공론장 조례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민주주의와 수기민주주의에 기반해야 된다는 공론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관한 내용이 국민과 구청과 구의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자리,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간이어야 된다. 공론의 적용 범위와 운영 기준, 구성과 역할이 담겨 있어야 된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과 공론화 절차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공론장과 의회의 역할 구분과 주민 역량의 내용도 담겨져야 한다. 그러니까 공론장과 의회하고의 관계, 참여 대상 및 의원을 다양하게 선발해야 되고 주민주도 공론장과 의회주도 공론장이 필요하다. 참여자는 역량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홍보하고 공론장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구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해야 된다. 대상은 현행 갈등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절차적으로는 기초지자체의 경우에 총 기초지자체의원의 0.2% 수준에서 서명 발의할 때 그 공론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조례가 통과되어도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의 문제다. 예산에 관한 내용. 조례 제정을 많이 했으나 현 집행부의 예산 상황, 지자체의 예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공론화 제도 구성 역할 방식 결론 지원 문제 뭐 그다음에 역시 주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지원해야 하고 그다음에 공론장에 대한 공감 역량 리더십이 중요하고 행정력을 강제하는 이행력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니까 논의된 결과가 잘 관철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공론장에 나온 결론들이 존중돼야 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공론장에 논의된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행정과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적절한 기준을 정하고 교육 훈련 등 퍼실리테이터 지원 교육도 필요하고 현행 조례가 만들어진 사례를 준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구 광역시 공론화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제가 쭉 넘길까요? 네, 대표님께서 조금 이제 제가 설명에 맞춰서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 부탁합니다. 예, 한 10분 정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박대선 대표님께서 제가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있어서 현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기존에 해오던 그런 행정적인 판단이나 결정하는데 좀 더 이제 다를 수도 있고 또 갈등되는 부분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3의 이제 공론화위원회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제 좀 행정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광산구에 계시는 우리 김영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게 이제 각 상임위에서 발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원들과의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분의 2 이상 이렇게 서명을 받아야 되고 또 상임위에서 일반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좀 더 많이 예민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크게 예산 안 들어가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한편으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 상임위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어떨까 했지만 또 이제 사전에 동의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히 잘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었고요. 목적에서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의 이제 현안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내용 또 공론화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갈등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갈등이나 또 공론화에 대한 정의도 했고요. 또 숙이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공론화에. 그리고 위원회에 이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구청장이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 기대 이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의 현안이 이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앞전에도 있었지만 그 원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그 시설 확충을 할 거냐에 대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졌고요. 제가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공론화위원회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틀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제 실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어떤 지역의 이슈나 갈등 사안이 생겼을 때 거기 주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할 및 기능에서
이 부분은 우리 박 대표님께서도 좀 강조해 주신 부분 같은데, 이 공론화라는 과정이 그냥 틀에 정해진 대로 그냥 진행되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뭔가 설계도 하고 또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일부 살펴보니까 그 익산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좀 세부적으로 잘 내용을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수렴을 해서 조례에 제가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심의할 수 있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안 시책, 공공정책 수립 관련된 공론화에 관한 내용, 또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 이슈, 또 이제 주민 청원이나 주민 제안을 통해서 구청에 이제 대한 쟁점 사항을 또 수렴할 수도 있고요. 또 구청장 자신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위원회를 보통 한 15명 이내인데 여기는 한 25명 정도 이내로 위원회 자체가 조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위원도 했고요. 또 이제 갈등 전문 지식이 풍부한 그런 덕망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 돼 있고,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구청에 담당하는 이제 국장이나 실장이 참여하도록 또 행정적인 걸 좀 도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원회 회촉은 보통 있는 부분이고요. 회피 사항도 그렇고요. 또 회의 소집 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조에 보면 구민 참여단 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이죠. 중민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그 내용이 한 단계 조금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민 참여단이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서 실제 이제 주민 공론장이 열릴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요 10조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여타의 내용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수당도 보통 이제 위원회에 참여하면 수당을 받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그 주민들도 일단 회의에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이 뭐 50명, 100명 참여하더라도 뭐 차비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도 있네요, 위원회. 예. 그 활동 그리고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할 수 있게, 또 이제 전문가를 초청했을 때도 비용은 일부 이제 지출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또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자문님들 저희가 초대해서 그런 의견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4조의 이제 최종 결정사항 공고 부분인데 이제 집행부에서 의견이 담당 이제 예산실에서 이제 그 공고안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좀 이제 강제할 수도 있지만 강제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이게 주민들이 다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이제 공고안을 이제 보게 되면은 구청에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이 될 수도 있겠죠. 오픈이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있던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대로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제가 좀 고집을 부려서 그대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놨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비밀 준수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일반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단체장이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기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이 좀 집단화되어서 그 자문위원회 구성도 또 어떤 이제 지역의 이런 남 문제들,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거를 좀 힘있게 단체장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공론화위원회를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어떤 지역의 갈등 현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이도 저도 한편을 들 수 없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공론화 과정, 주민의 이제 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그게 제3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서부 경남 의료 공공의료 확충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친 주민의 이제 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따르게 되면은 오히려 단체장은 조금 더 문제될 수 있는 것을 피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뭐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라고 있는 실제 주민이 직접적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은 조금 더 우리의 염원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기존의 어떤 위원회라는 공론화위원회라는 단계를 거치고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대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은 열어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자문위원장님 비롯해서 고문님 비롯해서 또 여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더 고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익산이라든지 뭐 또 인천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만든 곳이 있지만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들었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동네였잖아요. 제가 가도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동네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데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을 우리 오세영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하신 거가 참 뜻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예, 이 대구 서구 공론화 조례에 대한 말씀보다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런저런 이제 느낌을 좀 가지셨을 것 같고요. 직접 이제 그 공론장 조례에 담을 주요 내용과 체계에 관한 논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체계에 관한 공론장 조례에 담을 내용에 관해서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쭉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리하는 거는 나중에 뭐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체계에 관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이렇게 흐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장 조례에 담을 주요 내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하게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론장 조례에 들어가야 될 주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론장 조례 제정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주민 공론장의 주요 대상, 어떤 사안을 가지고 주로 공론장을 열 것이냐, 그 다음에 공론장을 누가 제안할 것이냐,
공공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의회가 될 수 있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민공론장 운영의 기본 원칙을 만약에 쓴다면 어떤 것이 되겠느냐. 중립성, 공정성, 제한자의 중립성, 공정성, 정보 제공의 충실성, 논의 자율성, 지원 근거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민공론장의 관리 기구의 성격, 여기 이제 관리 기구라 하면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이 될 텐데, 그것을 이제 대구 서구에서는 사안별로 사안에 따른 일시적으로 또 자문기구로서 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기구의 성격에 관한 얘기, 또 주민공론장 관리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대구 서구 같은 경우는 24명, 25명 했었나요? 네네. 네. 그런데, 25명?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갈등 분석을 통해서 관련 인사가 배제하지 않도록 구성을 한다든지 현안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최소한의 숫자는 또 필요할 겁니다. 또 관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관리기구의 역할은 무엇이냐. 거기서 이제 시민참여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공정한 운영, 논의 결과 전달 이런 관리기구의 역할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 운영 방식의 선택, 어떤 방식으로 공론장을 할 것이냐,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또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무슨 공론조사 방식이나 시민 배심제를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 공론장 운영 방식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창조적으로 설계하는 방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론장 논의 결과의 효력, 논의 결과를 대의기구의 장인,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어떤 심각성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냐, 후속 조치까지, 행정조치라든지 법과 제도 개선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런 공론장 논의 결과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지원, 또 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겠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해야 할 일들, 실무 및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겠고, 주민 알 권리 관련해서 공론장이 운영이 된다면 공론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공론화 진행 및 논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 질문거리를 어떻게 해소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제 논의 내지는 검토가 이제 필요한데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르고,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지자체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서 이걸 한두 마디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기는 어렵죠. 또 사안의 성격하고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그 뜻을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모아보고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상당한 정도의 다양성과 조건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을 나눠 갔으면 좋겠는데요. 한 30분 정도 그냥 이렇게 하나씩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렇게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정리를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공론장 조례 제정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 황한식 교수님 조례제정 왜 조례제정의 목적을 뭘로? 아까 우리 법제연구원에 네. 최한용 위원님이 지방자치가 전공이시라는데 네. 저는 지역경제가 전공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문제를 아무리 풀어봐야 지역정치라든지 정책의 변화 없이는 소용이 없니다. 이래서 이제 자치분권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우리 최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그 목적인데 주민공론장을 조례를 왜 설치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공론장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겠느냐, 그걸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이 시정에 또는 지방자치 정책에 공론장을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역량, 주민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하는 것이 이 공론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냐. 그래서 공론장을 만드는 과정이나 또 그 이후 공론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중심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한다는데, 주민의 말하자면 풀뿌리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 뭐 합의점을 도출하고 뭐 정책을 편하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거기에 가장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논점이라기보다는 아까 대구의 서구의 공론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결국 이제 그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자문위원 구청장 자문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서구 구청장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그다음 거기서 의제를 선택을 하는 걸 결국은 이제 자문위원 얼마만큼 자율성과 뭐 민주성과 또 혁신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그런 한 방향으로 잘 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민의 주체적 역량, 주민의 역량, 주민의 참여 역량, 시민 정치 역량,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판단의 가장 준거틀을 시민의 자치 역량, 성장, 시민 정치 역량의 성장, 여기에 두는 게 맞다. 그동안에 사실 이 논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협치가 뭐 우선이냐, 주민운동이 우선이냐, 주민의 힘을 강화시키는 우선이냐, 관가의 협치를 잘하는 게 우선이냐, 이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데 주로 이제 정치적인 차원으로 또 다른 얘기로 협치를 이제 항상 강조하고 하는데, 그 협치는 결과는 뭐냐면 협치하는 형식을 통해서 실제로는 둘러리선 역할을 하고 많은 시민은 이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참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네. 네. 뭐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께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주민의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조금 더 부연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의견을 한두 번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대체로. 예. 아무래도 최한영 박사님 한 말씀. 누가? 김성규 교수님. 어찌됐든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공공정책이든 아무튼 지방자치단체별 공공 갈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공공적인 성격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해서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목적에 공론화위원회라면 그것을 목적으로 중심에 놓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예.
예, 뭐,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이 점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우리 이 자치 구조가 단체 자치형의 이런 구조를 띠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 하면은 결국은 이 공론화 이런 기구가 주민자치 쪽에다 포인트를 두느냐, 단체자치에다 포인트를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에다가 둔다 하면은 당연히 주민이 주체가 되는 거고 주민들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준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속하는 내용들은 주민의제를 전제로 하는 거, 주민들의 생활의 문제를 풀기 위한 주민의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 하면은 그 주요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 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그런 관리 기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주민 의제 발굴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의제 운동, 의제 발굴 이런 관련해서 제가 한 25년 전부터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오고 그런 운동들을 불지펴는 일들을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제 쪽이었어요. 누구 의제냐? 그동안에는 의제가 행정의제나 엘리트 의제였고 운동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엘리트 의제에서 출발을 했던 것들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주민들은 대상화되는 거고 주민들은 항상 뒷전에 있었던 것이고 자기 문제 해결에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조금만 더 부언해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뜨고 있고 그러잖아요. 읍면동 주민자치회 이것도 법제화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는 뭐라고 볼 것이냐라는 것하고 저는 공론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안에 있어서 바라보는 주민자치회는 유지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지자치다. 유지자치. 예. 결국은 이 유지자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개발의제죠. 뭐 주민수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그걸 해결하는 통로는 주민들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뭐 단체장이나 이쪽이 무게중심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요구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요구형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주민들이 자기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단체 자치의 지형을 열어주는 오히려 단체 자치를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진정하게 주민 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공론화가 주민의제 개발의 하나의 지렛대가 된다. 이 점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문제 해결에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의제에 대한 것들을 항상 딴전으로 되어 있던 그동안의 피동적인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주민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기회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런 역할로 본다면 이 공론화가 갖는 의미 자체는 지금 역사적으로도 아주 매우 큰 하나의 현장 또아리 어떤 틀기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차 시에 주민자치라는 그 귀에다가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지렛대가 돼야 된다. 예. 주민자치의 지렛대. 예.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말씀을 좀 하시죠. 뭐 그런데 저 박상일 대표님, 네. 그러니까 한 법안에 그 주민자치를 그러니까 지렛대로 쓴다는 표현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하는데 좀 약간 망설여지는데, 그러니까 지렛대로 쓰는 것은 공론회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렛대로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공론회장 자체가 지렛대가 되겠죠, 주민자치에. 근데 이 법률 안에 주민자치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 법률안이 가버리면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법률적인 그 각각의 법률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을 오히려 좀 희석시킬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위험성이 좀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갈등 문제라는 것을 지금까지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프롬적으로 무엇으로부터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어떤 것이 도드라진 문제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접근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수단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해결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애초에 이 공론화라는 이 자체가 실제로 조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시군구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범위들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게 결국은 단체 자치에다가 포인트를 두느냐, 주민 자치에다 포인트를 두느냐, 이것은 성격이 확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자기 목적성들을 주민들의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준거로서의 공론장이라는 목적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항상 지역의 그런 아까 얘기하는 그런 지역의 정책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미 어떤 지역의 에리트라든지 대표성을 띠는 어떤 기구라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은 대상화가 되고 주민들은 또 거기서 주인으로 해서 이탈되는 이런 문제가 된다. 네. 네,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김영관 의원님. 네. 박상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주민자치를 결국 주민의 자치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신데,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은 주민공론장의 주요 대상 사안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안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렇죠. 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사안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이 내용이 좀 더 박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에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대체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참여 기회를 확장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거,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 자치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게 그 갈등 예방과 해결이라고 하는 기능적인 측면은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 경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덧붙일 내용이 있으면 한 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대상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내용이 이렇게 또 다른 차원으로 합쳐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체로 이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하십시오. 사실 아까 황한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량,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정책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 조례의 성격, 조례의 목적을 부합하게 한다면 이후에 나열되는 그 핵심 내용들 중에 그러면 주민 참여를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가, 또는 부단히 이것을 강화시킬 만한 어떤 제도적 장치는 뭔가,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좀 더 지금 대구 광역시 조례에서 보다는 더 그런 내용들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목적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예,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소리. 예, 뭐 이렇게 이게 공론장 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냐 한 것이 사실 이제 따지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아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하고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론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위로부터의 공론장, 아래로부터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공론장이 있지만, 그 공론장이 실질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주민 주체성이라든지 주민 참여라든지 실질적 참여라든지 주민 자치라든지 이런 것이 취약하고 약하고 거꾸로 늘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나는 그 박상일 대표가 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단체 자치, 구청장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필요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점을 분명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자치 쪽을 강화, 제가 말씀드린 주민자치를 강화할 때 주민자치 역량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걸 조금 얘기했을 뿐인데, 그런 단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한 목적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런 있다, 그런 생각이 말씀이세요? 들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기능적인 이야기는 그 뒤에 이제 실질적인 의미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네. 네. 뭐 한 말씀씩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저 한마디만 하면요. 예. 목적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빠지면은 꼭 기존의 특별위원회처럼 주민들은 빠지고 어떤 지역사회 대표들만 모여서 하는 게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공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대의하고는 다르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네. 빨리빨리 한 가지씩 우리 김현정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고. 네, 저는 좀 앞에 말씀하신 것들이 좀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요. 뒷부분에 좀 구체적인 것에서 어차피 나올 얘기 같아서 좀 감안해 주시면, 일단 공론을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현안 삶과 관련된 갈등 예방이나 해소 이 지점도 공론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민 간의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의 구조가 제한되는 기존의 이 방식 자체는 정보의 불균형에서부터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그 격차를 해소하는 정보 제공의 의미, 아마 뒷부분에 근데 좀 저는 세부적으로 그게 담길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그 전반적인 사회적 갈등이나 아니면 그 지역 구성원들의 그 서로 간의 관점들을 소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일단 좀 공론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회, 정보 불평등 해소 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내용에 담아서 목적에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위원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지 페이지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뭐 주신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원래
법률을 만들 때도 목적 규정은 맨 마지막에 만듭니다. 목적 그렇죠. 규정이 제일 추상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 이 정책 수단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뭐 우리 그 대구 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게 그 상태였기 때문에 통과가 됐을 거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이게 담기 시작하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상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그 정치, 그러니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갖고 합의의 정치 과정을 통해 갖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을 우리가 끌어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 갈등과 관련해서는 공공 갈등 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의 많은 부분들이 그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충돌 관계나 이런 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끌어다 쓰고 아니면 충돌을 되는 부분들은 또 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다. 예,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 주민조례 제정 목적에서 우리가 표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거,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표현할 건지는 논의를 쭉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문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내용으로 기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지금 논의되는 주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에 이제 1조 목적에서 국민 참여 기반 확대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어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으로 조금 이제 약간 추상적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걸 이제 뭐 단어는 일단 들어갔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주 역할에서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을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서구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업무 수행에 시민 의견 수렴 활동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어떤 내용은 좀 들어가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그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게 앱을 깔면 다 나오거든요.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여기 키워드 공론화를 치면 딱 떠요. 공론화위원회를 쳐서 뜨고 제가 공론화를 쳐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0군데 넘게 이렇게 뜨던데요. 그 공론화라는 표현이 이제 2021년 7월 5일 날 순천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제 20조에 보면은 시민 참여해서 공론화 시장은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론화 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공론화라는 표현을 군데군데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 지금 이제 몇몇 분께서 지적하신 이런 공론화 과정은 정말 그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공론화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실제 이런 어떤 사안에 필요한 공론화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발의한 조례는 공론화위원회 그 자체를 만들기 위한 조례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필요한 의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중립성을 가지고 단체장이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은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조금 미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게요. 예. 네, 맞아요.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이라고 돼 있네요. 자, 얘기를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얘기를 쭉
해가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에 막혀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내용 오늘 밤 잘못하면 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9시 16분이거든요. 자, 주요 대상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 뭐 이슈라고 얘기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그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참여자들이 주요 대상으로는 갈등과 관련된 갈등 예방이나 해결과 관련된 사안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또 주민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또 일정 부분의 예산이 지출되는 사안을 다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도시계획이나 마을 계획과 관련된 사안을 다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대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 오세광 의원님 이 부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말씀 먼저 하시고 다른 분들 말씀. 어떤 사안을 주로 다뤄야 될지. 다뤄야 될 사안에 대해서요?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주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이제 현재 느끼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뭐 해결하고 싶지만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받아들일 때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행정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현안이 주민과 관련된 현안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단체장이 뭔가 사업을 하고 싶고 또 뭐 업적을 남겨야 되고 임기기간에 뭔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 위주가 되기 쉬운데 실제 주민이 그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공기 오염 문제, 뭐 교통 혼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삶의 문제인데 일정한 수렴 과정을 거쳐서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그 작년에 그 해남에 이제 주민자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이제 TF 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민자치회와 관련되는 그런 조례들을 쭉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또 그거에 대해 좀 발전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기조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런 거고 결국은 아까 그 우리 이 자문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지금 자치조례로 해서 등장하고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론화라든가 갈등 조정이라든지 어떤 지역교육에 대한 주민들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어느 구석인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 쪽에도 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에 주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이 영역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민 의제거든요. 그러면 무게추를 주민 의제 쪽에다가 무게추를 딱 또아리를 틀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각으로 보면은 갈등 조정 문제나 정책 개발 문제라든가 지역의 계획 문제나 이런 부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게 돼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무게추를 이쪽에다 두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면 다른 어떤 그런 제도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해 충돌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방향성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의제가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뭐 확장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저기 잠깐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다루신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 7월 17일 날 어차피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 지금 이제 다뤄야 될 부분들을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르실 텐데 이제 그 파트를 좀 나눠서 좀 고민해 오시고 그걸 워크숍 자리에서 종합해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쟁점 토의를 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조례에다가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례 안에 담겨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별로 해서 한두 분 정도가 좀 고민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셔서 거기서 의견들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좀 더 논의가 좀 이렇게 집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대구 서구의 오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각종 자료들을 다 보시고 이제 그런 이제 한계 속에서 이제 조례를 만드신 거고 그래서 저는 대구 서구 조례가 현실적인 조례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체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집행하기에 그나마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뭐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을 담아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처럼 이렇게 쟁점별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질문을 오히려 몇 개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들을 좀 정리할 시간들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이게 워낙 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논의 내용하고 실제로 법에 담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을 이렇게 완화시켜서 한다 하더라도 문제의식은 갖고서 이제 내용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자문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날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이렇게 쟁점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그냥 우리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짚어야 될 내용이 뭔지를 좀 이렇게 쟁점을 좀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쟁점을 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7일 날은 그래서 제가 17일 날 말씀은 그 뒷부분에 드리려고 했는데 17일 날은 그래서 이게 쟁점에 관한 논의하고 조문화 작업은 별개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법안에 관한 거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조금 뒤로 미루고 그래도 이렇게 같이 좀 생각을 좀 나누면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조금 키웠다가 좀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제가 먼저 좀 우리 특히 대구 서구의 오세광 위원님께 그 질문 아닌 질문 한번 던져보는데요. 네. 자치단체장이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주민들이 서명해 갖고 제안을 하거나 네.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이걸 공론장 설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런 사안들은 공론장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을 때 자치단체장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그 정책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게 좀 되게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자치단체장한테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가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받아들여져야지 구민 참여단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구민 참여당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없거든요. 조례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뭐 논의 과정보다도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적인 시기에 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예. 그 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단체장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강제하느냐, 또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그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단에서나 또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서 구성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14조인가요? 그 최종 결정사항 공고 등에 대해서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공고안을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한다까지 좀 고민을 했다가 이제 권고한다를 바꿨습니다. 결정한다 해버리면 어떤 행정 정책에 대해서 뭐 행정기관에 단체장이 있는데,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결정이라는 걸 해버리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쪽으로 이임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구청장이 그걸 허락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는 것은 우리 그 대행하는 양대 이제 견제하는 의회에서 지역 어떤 현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포함해서 또 이제 이런 공론화위원회가 잘 어떤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또 다른 그 견제의 역할, 좀 더 이제 공론화위원회와 참여하는 주민의 의견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이제 구민 참여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또 얼마나 강하게 뭐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뭐 얼마나 강하게 전달할 수 하느냐, 그 부분은 또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그 단체 내의 위원회가 다 지역의 어떤 기존의 뭐 단체장을 한다든지 뭐 17개 가까운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새마을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분들이 어떤 지역의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리더들, 중간 리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공정성을 기한다 하더라도 단체장의 의도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현 구조지만, 그나마 좀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또 전문가를 또 이렇게 객관성 분을 모셔서 자문도 듣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 참여단을 좀 공정성 있게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 역할을, 의회의 역할을
또 참여단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우리가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단은 길은 터놓지 않는 애를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오세화 의원님께서 대구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그런 이제 나름대로 특색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참여 구조를 강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영관 의원님 광주는 또 많이 그 상황이 또 좀 다른데 광주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그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장시간 뭐 수많은 논의 전문가들의 의견,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내린 최종안을 구청장한테 제시를 했을 때는 이 조례가 갖는 취지로 보자면 구청장이 받도록 또는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강제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의회들에서 광주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어쨌든 뭐 조금 뭐 그 광주가 좀 앞서 간다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역시 광주도 일당이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집행부 역시 의회와 그 호흡을 포조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치에 있어서만은 사실은 다른 지역과 같이 뭐 앞서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권고안을 아니 그 어떤 최종안을 가지고 제출을 한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지역도 단체장에게 그것을 강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고요. 참여단을 구성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마을 단위나 동 단위에서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놓고 또 재정적 지원을 교통비 정도 지원을 유도해서 확정한다면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이상적인 안을 한번 장출에 제출해 보는 건 어떤가.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범안을 하나 제출을 해놓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금 그것들을 그 처지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조절을 하고 수위나 내용을 좀 폭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안이 여기서 가장 최상의 안이 어떤 것일까라는 게 좀 궁금해졌거든요. 네. 그걸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 다른데 현실적인 안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상황이 다 다른데 현실적인 안을 만드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대체로 동의하는 가장 원칙적인 안을 작성을 해놓고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그거를 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다른 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고민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대구에서 조례에서 구민참여단이 뭐죠? 구민참여단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그 주민공론장의 장을 열 때 그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현안에 대해서 그
공론화위원회가 25명 이내로 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현안을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서 그쪽 지역의 현안을 살고 있는 주민들 중심으로 그 주민참여단을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는데 뭐 50명 될지 10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구민참여단에 대한 내용도 어디까지 인원 어디까지 하고 또 뭐 나이는 연령대는 어떻게 해서 구민참여를 구성하고 그런 것도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사안에 맞게끔 이제 구민참여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좀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론화위원회는 구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그 절차를 이끌어 가기 위한 조직인 거잖아요. 관리 조직이죠. 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 구민참여단까지 구성이 안 될 확률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를 보니까 이 본말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 없이 공론화위원회만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주민 공론 장애를 위한 그 구민 참여단 중심의 조례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막연한 것 같고요. 일단은 기존에 그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 형식 틀을 일단 갖추었습니다. 갖추고 구민 참여단은 이런 게 구민 참여단이라는 또 다른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전문가도 이렇게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해놨고 말 그대로 구민 참여단에 대한 내용이 수렴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제로 주민 공론장에서 원하는 거는 구민 참여단의 의견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위조가 돼버리면 조례가 통과되기도 그렇고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안사안이 또 다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최상의 안, 모범안을 뭐 제출을 해놓고 이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국민참여단에 관련된 조항도 강제조항으로 필수조항으로 이렇게 넣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필수조항으로 넣고 뭐 사실 그 공론장의 조례로 봤을 때는 참여단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 취지에 맞다고 보면 아예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의회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지만 기본적인 그 표준화는 참여단을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구성을 하는데 얼마나 치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항들을 추가해서 넣는 것이 가장 이제 모범적인 것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구민 참여단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서부 경남 공공의료 관련된 조례나 또 이제 뭐 신고리 원자력 그 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모집을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게 참여단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주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고자 했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서부 경남 의료에 대한 조례, 또 이제 그 신고리 원자력에 대한 부분도 조례는 아니지만 그 주제에 맞게끔 구성원을 했잖아요, 참여단을. 그 사안마다 우리가 원하는 이제 국민 참여단, 주민 참여단 중심의 어떤 사안을 해결을 했는데 지금 공론화위원회 조례는 그게 어떤 사안일지를 몰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이제 좀 더 주민의 의견 참여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참여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참여단 의무화 해놔 버리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25명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보는 것도 또 이제 너무 범위를 키워놔 버리면은 그게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에 약간 특수성이 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5명이라고 하는 구조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게 조금 확대된 그 자체가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문기구를 조금 더 강화한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문기구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문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시민 그 구민 참여단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길을 터놓은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기존의 자문위원회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죠. 자문위원 수가 많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가 주민 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상당히 이제 현실성을 고민해서 이렇게 길을 만든 거고 굉장히 영리하게 만드신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원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단이라든지 뭐 전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하고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때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 공론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을 가장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자문위원회를 훨씬 더 넘어선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 자체는 시민의 뜻을 주민의 뜻을 제대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조직으로서의 성격이죠. 실제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참여라든가 이것은 시민이나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론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라는 말도 좀 어쨌든 기획하는 그런 조직인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주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논의를 이끌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네. 현실성을 고려를 이제 해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제가 상당히 그 얘기가 쉽게 잘 풀리지 않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됐든지 저 조례에서 운영 주체라고 공론화 운영 주체라는 것 되게 이게 일종의 민과 간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체제이고 또 그 자문기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적 구조를 가지고 거기에 주민의 뜻을 구청장의 뜻하고 주민의 뜻과의 관계를 주민의 뜻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건 쉬운 일도 아닌 거고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서 중요한 것이 좋은 협치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조례는 제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협치 운동 내지는 공론화 운동에 같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주민의 운동, 공론장 운영 역량, 공론장 주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런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또 집행부에서 받아들고 이렇게 하면 극히 완화시키는 행태를 할 것이고 뭐 뻔한 거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문제 가지고 자치분권위원회 같은 걸 가지고 해보면서 완전히 자치분권 위원회의 그 주체들 간에 공동 대표 체제를 갖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수평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했는데 그 시장이 바뀌니까 도라미 타볼 때 뭐 있거든요. 예.
도람비탑을 대보면 조례도 바뀌고 다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처음 만든 게 주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 상당히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힘이 없는데 무슨 제주를 할 거냐 이거죠. 좋은 조례 만들어놔 뭐 할 건데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기에 우리 대구의 오 의원님이나 여러분들 좋은 그 조례를 만드는데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추진위원회가 되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뜻 있는 사람만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그 조례를 계속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게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계속 축적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없으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구를 아무리 아름답게 해놔도 이게 쉽게 쉽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 제가 전국적으로 쭉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부산하고 대구하고는 좀 보수적이고 강주하고 서울은 진보적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 비슷해요. 제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심사위원장 하면서 연간 한 400개 정도의 이렇게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심사를 이렇게 해보는데요. 그게 서류는 잘 정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주체가 형성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에 관한 거버넌스로서 역할하는 게 참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그 조례를 만들어가는데 누가 만들어가냐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하고 이게 같이 가져야 그러니까 그 조례와 관련된 말하자면 주민의 역량이 강조되고 이래야지 이건 한 사람의 힘으로 또는 독지가 한 사람의 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문 놔버리면 끝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까 나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관님이 하셨던가 표준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상적인 안, 이상적인 안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어 놓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그 보고 단 이렇게 이상적이냐 이런데 왜 안 하냐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좋은 각 지역별로 조례를 만드는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과 같이 결합해서 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론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론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공론장,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공론장, 요거를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생각나는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는데 결국 공론장이라는 게 관이 끼지 않으면 구청이 끼든지 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끼지 않으면은 누가 일반 시민이 주민단체가 이렇게 공론장을 하나 만든다 해도 권위가 없다 말이죠. 이 공론장 운영의 주체는 참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공론장을 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든 기꺼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권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오랜 동안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공익성을 가지고 쭉 꾸준하게 해와야 공론장을 해와야 그것이 나중에 권위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루아침에 조례 하나 만들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좀 긴 호흡도 가지고 하나의 자치분권 민주주의와 공론장 민주주의라는 큰 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론장이 있어요. 뭐 언론사에서 하는 공론장 있고 의회에서 하는 공론장도 있고 지방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공론장으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권위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 데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대화문 아카데미 같은 이런 것은 그거는 시민단체거든요. 시민단체지만 정말 오랜 동안 공정성 가지고 그리고 대화의 원리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사람도 같이 하고 꾸준하게 그리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단체가 공론장 이렇다 하면 누구든지 가려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어느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론장을 이야기할 때 세월과 함께 공신력을 쌓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할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관이 중심이 되는 관이 주관하는 그런 공론장에서 어떻게 내부에 실질적으로 수평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 하고 관계없이 주민 속에 민 속에 공론장을 본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가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 그냥 해봅니다. 생각나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아, 그 좋죠. 예. 아까 김윤정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그 경험 이야기 들어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모임방에 들어오기 전에 채팅방에다가 그냥 간략하게 좀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지를 좀 정리해가지고 여기 PDF 자료로 올렸거든요. 그러셨네요. 그래요? 네, 대표님 요거를 공유를 해주시면 네, 그럴게요. 네,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올리셨나요? 네, PDF 여기, 파일이 네. 하나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춘천 공문화 분과 메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자, 엄청 멋있게 만드셨네요. 네. 아닙니다. 모시는 거 아니고 요새 인공지능이 뭐 다 도와주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예, 말씀. 네. 제가 일단 공론장을 저희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인수위원회를 따로 꾸리지 않고 아예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 좀 특징적이었던 게 직접민주주의 분과를 그냥 확